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지난 주말에 보니까요, 거리 곳곳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아침 저녁 쌀쌀하고 한낮 기온과 이제 일교차가 크지만요, 봄은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자연의 봄이고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 계절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할 텐데요. 정치의 봄은 멀어 보이고 경제의 봄도 아직까지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여야 간 평가가 크게 엇갈리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여파, 또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유동성 위기, 매각이 됐습니다. 자, 세계 금융권을 중심으로 경제 불안의 파장도 만만치 않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인데요. 자, 이때는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 하위권에 걸려 있습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역할과 존재 이유는 인간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자, 유엔은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며 행복할 권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는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일석이조 국제본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죠.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네. 행복하세요? 아, 그럼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지수가 높은 분이네요. 네, 어제도 아이랑 같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아이는 킥보드 타고 막 날아다니고 저는 그 옆에서 막 뛰어다니고 행복했습니다. 네. 이게 방송 시작 전에는요,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한숨을 푹 쉬셨는데요. 예.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네. 이영권님은? 네, 저도 최근에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매일 함께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복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이 늘어나면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의 행복들을 느끼셔야 될 텐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자, 그런데 박 기자님, 오늘 출근길 풍경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노마스크한 승객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옆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 다 쓰고 계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출근해서 동창들, 지인들과 이 메신저로 통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안 쓴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이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권고 형식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또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사실 그동안 마스크를 썼는데 오늘부터는 안 써도 되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도 약사를 비롯해서 손님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습니다. 나오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와 겹쳐져 있는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쓸래 안 쓸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또 봄이 오니까 코로나보다도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 앞으로 이제 황사도 올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네. 병원, 약국, 일반 약국들, 그리고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착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대중교통도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는
또 쓰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네.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메인 뉴스로 들어가 보죠.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더군요. 온도차가 아주 극명한데, 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연일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박 기자님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의 어제 브리핑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거라면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이게 방일 외교 커다란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네. 그 예로 하나 든 게 대통령 일행이 묵은 도쿄 시내 호텔 직원과 주민들 또 이 도쿄 하네다 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세례를 보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정도면 일본이 마음을 여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냐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본 측의 호응을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역시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따라서 좀 일정 부분 호응하는 그런 조치를 내놔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 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 쟁점으로 만들려 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야당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 여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리고 더 큰 미래와 또 다른 면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말고요. 조금 민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일본이 요구했다. 또 독도 이야기도 일본 측이 먼저 꺼냈다. 그리고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라고 이제 또 요청이 나왔다. 자, 이게 일본 언론 측에서는 이제 관방상의 브리핑으로 실린 내용이고,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부인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좀 이 의혹이 쉬 가라앉겠습니까? 일단은 의혹 자체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일본에서는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러니까 강제징용 해법과 그 성과로 꼽히는 수출 규제 해제 등의 현안 외에 아예 다른 위안부 합의라든가 독도 수산물 수입 규제와 같은 일본 측의 입장과 한국에 대한 요구가 거론이 됐고 한국 대통령도 일정 부분은 화답을 했다는 식의 지금 일본 언론 보도. 네. 그리고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 장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독도 문제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또 비슷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행을 기시다 총리가 요구를 했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그리고 2018년 초계기 갈등의 일본 입장도 전달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일인데 앞으로 신뢰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화답을 했다. 그리고 18일 보도에서는 또 일본 산케이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화답에 대해서 초계기 갈등 관련 사실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평가까지 했어요. 네네. 이게 물론 일본 언론 보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사실 이 초계기 갈등 같은 경우에 한일의 사실관계에 대한 이 입장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 2018년 당시에 광개토 대항함에 대해서 일본 초계기가 갑자기 저공 비행을 하면서 약간 위협을 비행을 했다는 거죠. 네,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그게 아니라 광개토 대항함이 일본 초계기가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는데 겨냥을 했다. 레이더를 겨냥을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산케이 신문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입장에서 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는 일단은 이런 현안들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지금 방점이 찍혀 네네.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나 이 독도 문제가 일단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입장인데 또 정부 관련자들의 이 입장이 또 세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3월 18일 이 김태효 1차장과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다 가졌는데 네네. 이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즉답은 일단 피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당국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정상 간 얘기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즉답을 pi했고 위안부 합의도 즉답을 피하면서 위안부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부 전 정부에서는 부당한 합의이기 때문에 지금 재단까지 폐기 수순을 밟고 외교적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파기라는 얘기만 안 한 상태인데 그렇죠.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또 김태효 차장이 지금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상 일본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정말로 받아들여준 것 아니냐 혹시나 네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본 쪽에서는 얘기했다. 우리 쪽에서는 거론된 바 없다.
그러다가 뭔가 이제 팩트 체크가 됐을 때 우리 쪽이 감추려고 했다면 이거 나중에 파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 KBS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 의제로서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냐 이런 진행자가 다시 한번 질문하니까 네.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말만 들어서는 어떤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의제는 아니었지만 그렇습니다. 논외로 네. 이야기가 된 것 아니냐. 언급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들 얘기를 쭉 들어봐도 독도는 아예 거론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고 또 일본의 언론도 오늘 또 보면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보면은 독도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과 우리 정부가 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좀 맞춘 건지 이건 또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은 네네네. 독도를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위안부 합의 문제 아니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나 그리고 이 초계기 대응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된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도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우리가 물을 반 채운 거고요. 그럼 이제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 지금 우린 또 이런 분위기인데 기시다 총리가 언제쯤 답방을 할 것인지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돼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자, 이영권님 어떻게 좀 예측이 되나요? 일단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3월 16일, 3월 15일 이쯤에 기시다 총리가 올 여름에도 당장 방한을 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또 보도가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 있는 게 또 양 정상 간의 이 빈번한 또 서로 오가는 셔틀 식의 외교. 외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대는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오늘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보면 2차 만찬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얼마나 이제 두 정상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지가 또 추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요. 2차 만찬에서는 이미 1차 만찬에서도 어느 정도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네. 두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굉장히 극소수의 당국자만 함께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솔직한 태도에 감동했다라는 표현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과 신뢰 우호 관계를 평생 가지고 싶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기시다 총리가 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 추후에 양 정상이 이렇게 빈번하게 방문한다는 그런 성과에 대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자, 주말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왔을 텐데 박 기자님. 네. 좀 어떤 여론이 반영돼 있습니까?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6.8%로 집계가 됐고요. 네. 긍정평가는 이번 달 어떻게 보면은 긍정평가 같은 경우 40% 선까지 갔었어요. 리얼미터 네네. 조사에서는. 근데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주 전에 42.9%에서 36.8%로 내려앉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5%포인트 오른 60.4%로 나타났는데요.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선 거 지난 2월 둘째 주 이후 5주 만인데 역시 뭐 이번에 이제 한일 이 강제 동원 이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 거기다가 그다음에 이 한일 정상회담 또 주 69시간제 논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부정평가 상승이 50대에서 70대 또 보수층에서 두드러졌다. 이게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한일 관계 개선이 과연 이 50대 이상, 60대, 70대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정부가 어떻게 좀 돌파를 하겠느냐 이 부분 또 69시간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층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이슈인데 이것도 좀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20대에서는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 69시간제 논란에 대한 정부의 소통 노력 좀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아울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하락도 보면은 지난주보다 4.5%포인트 내린 37%였고 반면에 민주당은 3.8%포인트 오른 36.4%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슈도 이게 연결이 또 되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 날 아침 일찍 ICBM을 북한이 쐈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런데 어제는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자 보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고 핵위협을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동해상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한 발 발사한 것이 우리 합참이 어제 오전 11시 5분경에 네. 포착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ICBM 아까 말씀하신 대로 ICBM을 발사한 지 3일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었고 올해만 7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인데 네. 일단 우리 군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보인다. 네.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서 오늘 이 북한 측의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좀 주목이 됐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남측의 주요 대상들을 겨냥한 핵 타격을 모의한 전술탄도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맞습니다. 그 미사일의 발사 훈련을 했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공중 폭발로 핵 폭발 조종 장치와 기폭 장치를 검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실은 미사일이 공중에서도 폭발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운용 훈련을 어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했고요. 또 둘째 딸 주혜 씨를 다시 데리고 또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으로 어제 미사일 발사를 명명을 했고요. 네. 이 실질적인 핵 위협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없다. 실제로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하게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핵 전술 운용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후에 계속 우려되고 있는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금까지 고각 발사를 해서 동해상에 떨어뜨렸는데 정상각도로 혹시 발사하는 또 수위 높은 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어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지금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이 자유의 방패가 그렇습니다. 시행 중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가장 좀 중요한 전략자산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폭격기. 예, B-1B. B-1B. 그게 이 한반도 상공에 진입하기 25분 전에 북한이 발사를 해서 북한도 이제 이 우리 군과 미군의 연합훈련을 다 레이더로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한미 연합연습 등 이 군사적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도 점점 짧은 주기로 이 빈도가 높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박 기자님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주기가 짧아지게 된다면 국지전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 북한의 이제 도발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또 강한 뭐 대응 태세 물론 대화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대응은 제대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일본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B-1B 전략 폭격기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시간 뭐 25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걸 보면 결국 이 국지전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계획된 도발이 아니고 이게 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충돌 이거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 결국에는 대화 채널 대화 테이블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좀 앞이 좀 안 보인다. 네. 왜냐하면 북한도 북한 국내 내부 일정이 있고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강대강 대치를 좀 선호하는 모습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지도력 또 이 지도 체제 이걸 공고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의 적에 대응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큼 뭐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기 어렵고 우리도 이제 한미일 공조 특히 이제 중국을 향해서 대만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한미일이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녹록지 않다. 결국에는 대화 테이블을 언제쯤 빨리 복원할 수 있느냐 그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전에 2018년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그런 계기를 누가 좀 찾아내서 이거 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좀 봐야겠습니다. 네, 정상 간의 한라인 또 군통신선 이런 정도는 위기시에 필요하지 않나 싶은 또 대목이기도 해요. 자, 월요일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교통량은 많이 줄었는데요.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제천 나들목 부근이고요.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밖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처리하느라 2차로가 차단된 상태고요.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가신다면 인천 시점 부근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인데요. 강변문호 구리 쪽 진입 구간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군자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 진입하는 데만 2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강변문호 소통은 대체로 원활하고요. 또 내부순환도로에서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입 램프 구간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연희 램프부터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조금 전 여론조사 결과 발표드렸는데 네. 박 기자님이 한번 그 민주당 지지율 네.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오른 46.4%로 네네. 조사가 됐고요.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4.5%포인트 내린 37%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두 정당 간의 지지율을 그렇게 좀 정확하게 확인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좀 잘 또 들리지 않았던 청취자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이인규 변호사. 아마 이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오래된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가 사실이다. 자, 2009년 사건이었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이인규, 당시에는 대검 중수부장이었습니다. 자, 이거 파문이 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고록 내용을 보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뇌물 수수가 네. 사실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도 담겨 있거든요. 특히 2007년 6월 그 권양수 여사가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총 140만 달러를 받아서 아들 이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에 썼고 노 전 대통령은 이게 사실로 확인되자 큰 충격에 빠져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회고록에 썼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또 2억 상당 명품 시계 수수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6년 시계 2개를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도 2009년 4월에 검찰 소환조사 당시에 직접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에게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자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뭐 보도도 됐었고 의혹이 있었던 그 뇌물수수 의혹이 수사 결과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식의 네네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내용 회고록에 담겨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일단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140만 달러 뇌물 받았다. 시계도 받았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 면이 서지 않으니 시계 문제는 빼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논두렁 시계를 언론에 부각하자고 이 회유한 것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자, 노 전 대통령 유가족과 민주당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거 2차 가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3월 17일에 입장문을 냈고요. 피의 사실을 흘려대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를 각색해서 고인을 2차 가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네.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이 유가족이나 노무현 재단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사실 기소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수사가 완결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인정하는 듯한 발언 네네. 그런 자극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건 기록에 붙여가지고 14년 만에 내놓는 것은 정치적인 공방 쓸데없는 정치적 공방을 좀 불러일으켜서 주목을 받고 동시에 이 야당에 대한 공격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이게 좀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네네. 왜냐하면은 14년이나 지났고 이게 지금 노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이런 세세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미한 공방을 불러일으켜서 노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세세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2009년 수사 당시에도 노무현 당시 변호사 비롯해서 다 변론의 논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부 받은 시계 같은 경우에도 재임 중은 아니고 퇴임 후에 받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몰랐고 발견 즉시 폐기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뭐 140만 원 달러 이번 부분도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게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마찬가지로 반박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이 논두렁 시계 같은 논두렁 시계 보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게 노 전 대통령이 이제 논두렁에 버렸다는 게 보도로 나왔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인규 지금 변호사는 그러니까 당시 중수부장은 국정원이 흘려서 언론에 보도하도록 시켰다 그러고 이게 또 언론사들은 그게 아니라 검찰을 취재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 출처에 대해서 공방이 오가는데 이게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흘린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이게 어디가 국정원이나 검찰이냐 이거 가지고 공방이 또다시 이게 무의미하게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또 비판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참 지나간 사건이 이렇게 이제 회고록의 형식을 통해서 재환기될 때는 뭔가 또 의도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는 이제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안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가오는 4월에 지금 차기 원내대표 레이스가 있어요. 물밑 움직임이 뭐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 7일,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이 포인트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뭐 지역, 그리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나올 수 있는 윤심 이 부분.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기 때문에 수도권 원내대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김학용 4선 의원이죠. 경기도 안성 지역구 의원과 여기다가 이제 윤재옥 경남 합천 3선 의원, 박대출 경남 진주갑의 3선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운동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 면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계속 강조하는 게 영남과 수도권 이렇게 나눠서 총선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영남으로 가게 된다면 총선에서 수도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윤색채가 가장 짙다고 해야 되나요?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아가지고 24시간 선거를 지원했다. 뭐 이걸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박대출 의원도 뭐 최근에 계속 의원들을 좀 만나면서 이 과거 뭐 친박계로 분류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대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또 의원들과 스킨십도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역도 지역이지만 아니 당내 수도권 의석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지금 이 수도권 얘기를 또 지금 꺼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수도권 출신 의원도 별로 없는 게 김학용 의원 입장에는 조금 아킬레스건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윤심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영건님께는 민주당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단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해석이 구구하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네, 일단 17일 라디오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의 그 전달에 따르면 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 내부 갈등에서 단합을 좀 강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단합을 해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으면서 무슨 갈등이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단 그 이상민 의원 같은 당내에서 비판 발언을 계속 하시던 분들은 특히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과도한 말씀이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다. 지시하면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하수인들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반발을 한 상황이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메시지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총선에서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문 전 대통령도 뭔가 민주당의 변화를 얘기한 것처럼 지금
메시지가 또 네네네. 박용진 의원 측에서 나왔단 말이죠. 해석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같은 메시지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 자체가 지금의 분위기를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근로시간제 이게 상당히 지금 파장이 커요. 네. 개편안이 나왔는데 주 69시간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왔고요.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가장 최근 입장입니까? 네,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금 및 휴가 등 보상 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이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기현 대표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네.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그러니까 69시간 일만 하고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프레임. 그걸 어떻게 보면 당정에서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고 69시간제까지 나오게 된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설명이 안 됐다는 거고요. 또 보상 체계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MZ 세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확실한 담보책,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주최대 69시간 이것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또 휴가를 차곡차곡 쌓아서 쓸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얘기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 69시간제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69시간제에서 60시간 이상에는 상한캡을 씌우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60시간 이상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네. 59시간제로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주 52시간제에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어나는 만큼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잘 설명해라. 장점을 강조해 달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근로시간은 주 37시간 정도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어떻게 될지. 결국 뭐 워라밸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특히 MZ세대는 이제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 또 자신의 이 개인적인 취미 활동과 자기 개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입뉴스 정리하죠. 이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연구소 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3640님께서 자,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첫날인데 자욱한 미세먼지가 다시 마스크를 쓰게 합니다. 미세먼지도 마스크도 없는 청명한 봄날을 기대합니다 하시면서요. 자, 이게 오래된 올드팝이에요. 명곡인데 올리비아 뉴튼 존의 컨트리 로드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all my memories gather round her. Mine is lady, stranger to blue water, dark and dusty, painted on the sky, misty taste of moonshine, teardrop in my ey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I hear her voice in th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맛을 나타내는 고유어 형용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라도 이런 우리 고유의 다양한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맛과 관련된 고유어 형용사 중에 달짝은하다가 있는데요. 달짝은하다. 이것은 어떤 맛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단어 안에 달이란 음절과 짜란 음절이 모두 들어있으니까 달고 짜다와 관련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달짝은하다의 의미 중에 짜다는 뜻은 없습니다. 달짝은하다는 달짝지근하다의 준말입니다. 달짝지근하다는 약간 달콤한 맛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달짝지근한 냄새가 난다. 멸치를 약간 달짝은하게 볶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흡족하여 기분이 좋은 데가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달짝지근하다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달착지근하다는 약간 달콤한 맛이 있다란 뜻이고요. 커피는 쌉싸래하면서도 달착지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단맛이기는 한데 맛깔스럽지는 않고 그저 조금 단맛을 낼 때 이럴 때 쓰는 표현으로는 들쩍지근하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들큼한 맛이 있다란 뜻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오르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고요. 수도권에는 지금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먼지 한 개인 연무가 끼면서 종일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금 전북 임실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 중입니다. 오늘도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많이 올라 따뜻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6도, 부산 18도, 강릉, 대전, 대구 20도, 광주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절기 춘분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를 전망인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로 웃돌면서 4월 하순날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는데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구류개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비판에 대해 민주당에게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대중교통 또 역사, 마트 내에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단 말이죠. 이게 2년 반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직 쓰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자, 첫날 풍경을 좀 스케치해보면 어땠습니까? 네, 오늘 딱 첫 해제되는 날 공교롭게도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좀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수도권 출근길 풍경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진 않은 모습 느낄 네. 수 있었는데요. 지하철 안에서는 그 한 칸에 마스크 벗은 분들이 서너 명 정도?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그 정도. 네, 그 일부 승객분들은 다들 착용하고 있어서 눈치 보여서 당분간은 못 벗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 전에 이거보다 더 한 단계 그 전에 마스크 벗었을 때도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오늘도 각 언론사들이 찍은 사진에도 대부분들 역사내나 버스 안에서는 착용을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또 야외에서는 벗었다가도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 전에 이 턱에 걸었던 마스크를 다시 올리는 분들도 여럿 보였고요. 지금 또 중대본에서는 혼잡한 곳에서는 그래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일부 역사에서는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는 안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계속 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셨고요. 여전히 생각해보면 일평균 9,000명 이상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죠. 네. 반면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식당이나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됐는데 대중교통에서만 쓰게 한 건 애초에 맞지 않았다. 네. 썼다 벗었다 헷갈리고 그냥 안 쓰는 게 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마스크를 쓰면 피부가 뒤집어져서 불만이었는데 안 써도 되니까 편하다. 피부도 숨 좀 쉬게 해주고 싶다. 네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개인마다 또 다 성향이 다르시고 마스크가 편한 분, 불편한 분 갈림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마스크 해제 방침으로 좀 난색을 표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는데 어디예요? 일단은 먼저 마스크 제조회사들이에요.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공급을 해왔잖아요. 맞아요. 생산을.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 마스크 업체에 뛰어든 거죠.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이게 공급 과잉이 가니까 공장 폐업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그래도 많이 벌지 않았냐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그래도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살 길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보여집니다. 또 항공사들도 난감하다고 해요. 항공업계에서는 비행기를 두고 다른 대중교통하고 일괄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왜 비행은 장거리 비행을 하면은 뭐 13시간 이상도 10시간 넘죠. 네, 항공관에 있고 그렇게 뭐 창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국적이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 버스나 지하철과는 다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또 세 번째로는 그 외모적인 심리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입니다.
그 한국청소년학회가 조사한 결과 이 예전에 이런 보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외모에 대한 자존감 때문에 급식을 먹을 때에도 마스크를 못 벗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용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대신해주는 심리적 방패막이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걸 높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어른들이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란다라고 말해봐야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회적 분위기를 뻔히 아는데. 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말하는 그런 꼰대의 말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경험들을 좀 돌이켜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특히 마스크가 부족했던 때 그런 현상들, 백신 치료제 등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확보할 것인가, 병상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을 촘촘하게 정비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마련하자라든가 재택근무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팬데믹이 남긴 것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좀 정리할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어린이 이 마스크 때문에 외모를 가렸다. 이제 열어야 하는 시대에 심리적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해 보이네요. 자, 다음 이슈. 대한민국 최남단인 해남 땅끝마을이죠. 근데 여기서 또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섬. 보길도 지금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급수는 이틀뿐이고 6일을 단수한다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요. 여기 계신 주민분들은 새순물도 지금 버리지 못하고 또 써야 되고 목욕은 한 4, 5일에 한 번 겨우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지독한 가뭄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길도와 그 옆에 노화도 주민 8천여 명의 유일한 식수원이 보길 저수지인데 여기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 저수율이 예년의 절반 수준인 16%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보길도 노화도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넙도, 소환도, 금일도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바닷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노화도 같은 경우에는 전복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전복 산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양식장에 나가서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을 매번 원래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 바닷일 한번 나갔다 오면 이 세탁물이 쌓이는데 그걸 제대로 빨 수가 없어서 바닷물에 헹궈서 쓰시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도 그나마 지금 지하수 저류댐이 있어서 버티고는 있는 건데 현재 주민들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인 거죠. 지난해 이곳에 내린 비가 최근 5년 평균 강우량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태풍이 왔던 시기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1년 내내 가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또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제한급수도 사실은 이 일자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의 차이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보길도뿐만이 아니라 남부 지역 전체적으로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4일 기준으로 73개 지자체에서 기상 가뭄이 발생했고 세종, 충청 5개 지자체, 제주 2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전부 남부 지역에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섬 지역 분들은 그 접근성이 뭐든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뭄 같은 물을 끌어오기도 그렇고 기후 재난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네요. 왜냐하면 눈을 들어보면 다 바다가 물인데 정작 섬에서는 물이 없어서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됐다니까 정말 좀 단비가 한 번쯤 봄비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자연이 도와줘야 될 문제인데요. 자,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고요.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 봄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데뷔날이 뭐예요? 데뷔날? 그러니까 학교에 엄마로서 데뷔를 하는. 엄마로 데뷔하는 날? 누구 엄마입니다 하고 그래요?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시기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또 각종 학부모 상담도 진행이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학기 초에 교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특히 이번 학부모 총회는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갈 일이 없었는데. 네. 그러면 1학년 새학년이기도 하지만 학교를 그동안 다녔던 친구여도 4년 만에 선생님을 또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 대부분이 막상 가보면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들고 오더라. 그래서 아이고. 힘들더라 하는 그런 토로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맘카페나 명품 카페는 학부모 총회용 패션 그런 것들을 문의하는 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건 과하고 이건 또 너무 성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꾸안꾸라고 하죠 요즘에. 네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런데 괜찮은 거. 네. 예, 이런 것들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 거고 또 인터넷에는 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패션이나 연예인 등 이런 분들도 유명인들이 워킹맘들이니까 학교 갈 때 어떻게 갔는지 네네. 이런 패션에도 관심이 뜨거운데 물론 이제 반응은 분위기가 너무 과열됐다라는 시선이 크죠. 그래서 부모가 왜 허세를 부리냐. 그러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라는 반응인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거 엄마들도 그렇게 원치는 않는 상황인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와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교사와 또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괜찮게 보이고 싶은 네네. 심리가 당연하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왜냐면 뭐 교사들이 보기에도 우리 애만 너무 신경 못 쓰는 집처럼 보이면 어떡할지라는 게 이게 또 네. 과한 생각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자녀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뭐 엄마들이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학부모 회의에 엄마들이 보통 참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된 거지 과연 이게 여성들만의 허세라고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전에 들었던 생각이 그 유모차라고 해서 네네. 뭐 2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산다더라. 뭐 그래서 엄마들이 허세를 부린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요즘은 이제 아버지들도 많이 끌고 다니시면서 그렇죠. 어떠한 그런 핸들링이라든가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적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생활 속에서 편안함을 또 추구하다 보니 그런 요소도 있는 건데 자칫 너무 이제 엄마들만 너무 그런다라는 분위기도 좀 자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빠들이 가세요. 아빠들이. 이제 학부모 총회 좀 아빠들이 다수 가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남성들의 옷이라는 게 명품이 별로 티가 안 나요. 네. 다 고기소고기니까.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던 네. 영상이 아빠들이 모이니까 또 차를 가지고 그런다더라. 뭐 이런 아이고. 얘기도 있어요. 근데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걸어서 가세요. 걸어서. 네, 정답을. 네, 주차 시켜주지 마시고 네. 학교에서. 아유, 참 별게 다 까다롭습니다. 자, 아이를 위한 마음이면 족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올 경우에 일정 시간 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험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있죠. 예, 환승역 뭐 잘못 갔거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다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이라서 그러면 그때 카드를 찍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가 아니고 네. 양쪽 플랫폼의 경우에 네. 찍고 나가서 찍고 또 들어가야죠. 그나마 그것도 역무원이 계시면 막 사정을 얘기해서 열어주시고.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번거로운 일이고 다시 들어오면 괜히 추가 요금을 또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 지난해 서울시 등에 514건이나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고를 덜어주게끔 이걸 개선한다는 건데요. 앞서 서울시가 창의 행정 실현의 첫걸음으로 직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00여 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 중에 우수 사례 14건을 선정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올 하반기 한 7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전망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일정 시간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지금으로서는 10분 정도가 유력한 걸로 나오고 10분. 있는데 이제 또 누리꾼들은 화장실 급할 때는 10분도 모자랐다. 그렇죠. 이런 반응들입니다. 반가워들 하시더라고요. 10분을 넘는 상황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고요. 대체로는 또 10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자,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난주에는 김준일 대표를 못 뵈서. 아, 예. 섭섭. 예, 제가 친일파라서 일본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게 일본에 자주 가시네. 예, 일이 좀 있어서, 예. 일본을 좋아한다. 일본 여행이나 문화를 좋아한다. 그럼요. 네네. 저 일본 20번 이상 갔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또 뭔가 일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자, 주말 사이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자, 토요일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0명, 경찰 추산 5,000명,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성토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이거 다룬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있었던 거죠. 자,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만 대단한 성과가 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내주고 일본이 얻은 건 뚜렷한데 반해서 일본이 내주고 우리가 얻은 거는 불분명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빈손회담 아니냐. 네. 이런 평가가 훨씬 더 다수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잖아요. 그 임기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무슨 대승적 결단, 역사적 결단 이렇게 풀어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내 여론 또 자민당 파벌 간의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 이런 걸 고려해서 국내 정치를 고려하면서 꼼꼼하게 이 외교를 한 반면에 윤 대통령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외교가 그렇지만은 국민 여론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대일 외교는 거의 대부분이 이 국내 정치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강제동원 그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그 배상 판결을 뒤집고 정부가 일종의 해법을 내놓은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가해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이 다른 나라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했던 사죄와 배상을 비교해 보더라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런데다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도 정상화 시켜주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하여튼 잔뜩 퍼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서 환대를 받고 뭐 박수를 받았다. 그걸 가지고 성과라고 내세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자국 내 여론도 고려하고 또 당장에 4월 달에 지방선거니까 그걸 고려해서 뭔가 호혜적인 조치를 당장은 취하지 못하지만은 기다리면 대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역지사지를 왜 우리 국민들이나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안 하죠? 그리고 왜 대야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대일 외교는 실패한 외교라고 한마디로 규정 짓고 싶고 단지 이게 국민들의 자존심 뭐 내지는 우리 그 반일 감정을 고려하지 못한 뭐 이런 차원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얻을 국익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대일 관계가 열린다 그러면은 어떤 의제들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통해서 대일 관계가 열릴 거다라는 거를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은 없고 이게 자화자찬 일색으로 우리가 이만큼 퍼주니까는 일본도 놀라더라. 그걸 마치 자랑이라는 식으로 좀 아연실색할 이런 얘기를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일본을 좋아하시고 지난주에도 일본에 다녀오신 그럼 이 김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를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구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친미도 있고 반미도 있고 친중도 있고 반중도 있고 그렇죠. 아니, 친북도 있고 반북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친일도 있고 반일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친일이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반일이냐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미면 어떻습니까? 연설 중에.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반미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과도하게 친일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박원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은 무능이냐 아니냐 일단 첫 번째. 네, 무능이냐 아니냐. 그러면 결과를 뭐 중간에 과정이 어쨌든 결과를 보면 100대 빵이잖아요 지금. 뭐를 얻어왔는지가 뭐 매우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친일 중에서도 아주 악성 친일이다. 무능한 친일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친일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고 계속 김대중 지금 뭐 정부 여당 쪽에서 뭐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이 김대중도 오부치랑 화해하고 뭐 노무현도 이를테면은 뭐 찾아가 가지고 천황 뭐 일왕 죽었을 때 뭐 조문도 하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등을 해서 그 사과도 있었고 그 외에 호혜적인 조치들이 있었어요. 일본 문화 개방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서로 주고받는 게 정확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일본을 믿죠? 저는 이게 제 뒤에도 얘기 나오지만은 일본은 바로 뒤통수 쳤어요. 그러니까 그 독도 문제 바로 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꺼낸 다음에 그걸로 언론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하루도 안 갑니다. 일본을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게 하루도 안 가는데 뭘 믿고 계속 일본을 이렇게 믿고 저쪽에 조치를 바란다고 하는지 본인의 무능을 이렇게 포장을 지금 뭐 결단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대목이니까 바로 좀 한번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 외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본 외신을 통해서 일본의 이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일본 NHK는 국영방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또 부인하는 대목이 많아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했다. 또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여기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하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양쪽 말이 달라요. 우리 정부는 부정하고 있으니까.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부정이 말이 좀 서로 안 맞고 그 부정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런 얘기 없었다고 했다가 박진우 외교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의제로 거론하진 않았다. 그럼 의제는 아니지만 거론은 했다는 얘기냐.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비슷한 얘기예요. 정상 간의 회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근데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비단 강제동원 이 해법만 얻어낸 게 아니고 차제에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위안부 합의 문제. 그 당시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 외무대신으로 그 협상을 실질로 주도했잖아요. 그거 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근데 위안부 문제의 착실한 이행이 한편에 뭐가 있냐면 소녀성 철거가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제3국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우리로서도 그걸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표명했다. 도대체 그 일본의 입장, 대충 우리가 일본의 입장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근데 이거는 어쨌든 헌법적으로 영토를 수호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 문제가 일본 총리가 일방적으로 거론하는데 그냥 일본의 입장을 듣고 말았다든지 내지는 뭐 거기에 어떤 모종의 약속이나 이런 건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일본 내각은 이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고 분쟁화하는 수위를 훨씬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내용을 밝혀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지금 정부 당국자리 얼버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했다면 항의해야죠. 왜냐하면은 NHK가 보도한 것만이라면은 뭐 NHK가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정부가 NHK를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일본의 관방부장관 우리로서는 이제 이 차관이잖아요. 부장관이면은 게다가 이제 관방 그 대신이라는 그 직책이 우리로 따지면 약간 국무조정실 비슷한데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거기에 부장관이라면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진짜 이런 없었던 내용이라면은 공식적인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 표명도 없습니다.
이건 쟁점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여기까지 나가니까 아니 도대체 그게 소인수회담 끝나고 확대회담 끝나고 기시다하고 둘이 마주 앉았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디까지 주고받은 거냐 이런 의심이 가는데 오늘 산케이 신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도 해제하라고 밝혔다. 요청했다. 네,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의 문제잖아요. 당장 현실적인 의제의 문제고. 근데 일본 기다려보면 일본에서 어떤 호혜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더 무기력하고 우리 입장에서 더 내준 듯한 이런 사실들만 확인이 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정상회담을 뭐 하려고 했는지 이걸 통해서 얻은 국익이나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라는 게 뭔지 국민들로서는 이 궁금하고 또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박 의원님은 이제 정치인이시고 우리 김준일 에디터는 저널리스트시니까 네. 지금 자 정말 아니라면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 야당이 이렇게 이제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상간 대화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해도 이 기밀이 있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지 이걸 어떻게 밝히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못 밝히겠죠. 한국 정부가. 그거 원래 안 밝히는 게 원칙인데 네네네. 일본에서 먼저 밝혔으면 우리도 일정 부분 밝힐 수는 있어요. 이런 거는 호혜적인 조치니까. 네. 맞대응하는 성격에서. 그런데 우리한테 그러면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도 공개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이 있었겠냐. 의구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신뢰 일본에 대한 통큰 결단을 얘기를 하고 이 관계를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바로 여기서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바로 원래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의 의제라는 것은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고 조율된 것만 서로 합의한 것만 올라오게 돼 있어요. 불쑥 얘기하는 것조차 사실은 이거는 그 예의가 아니고 어떤 외교 간의 프로토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어요. 일단 한 걸로 지금 보여요. 일단은 독도 얘기하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를 일본 언론에 흘린 다음에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해 줬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 문제도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어요. 자, 이게 2008년에 그 직원족이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G8이 이제 열렸는데 그때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독도 문제, 다케시마 문제를 일본 교과서에 넣겠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일본 정부가 확인 안 해줬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확인 안 해줬어요. 그게 예의예요. 최소한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예, 확인 안 해주는 게 예인데 일본은 심지어 확인까지 해줬어요. 얼마나 한국을 호구로 봤으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지금 한국은 대바겐세일을 하고 있으니 다 빨아먹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간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사 문제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본인이 결단한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의의까지는 인정하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나아가자. 그러면 현재는 현재가 빠져 있어요. 지금 현안인 게 독도 문제, 초계기 문제, 한일 그리고 일본의 선제 타격, 선제 공격론 그 있잖아요. 반경 능력 이것도 지금 다 인정했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독도는 침묵으로 사실상 일관했고 초계기는 오해가 있었다. 이해한다. 그리고 아예 그거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면 일본이 북한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이익에 대해서 왜 다 이런 식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과거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적 합의를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왜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죠? 자, 정부를 또 너무 몰아치시니까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커다란 성공이었다 자평을 했고 자, 그 증거도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윤 대통령이 환대받았다. 호텔 로비에서 일본인 여러 사람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고 나중에 공항에 갈 때는 모든 직원이 일렬로 서서 박수를 쳤다. 이거 이례적인 환대다.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그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게 아니 도대체 성과로 내세울 게 얼마나 없으면
저런 걸 가지고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가 싶었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박수치고 그 환대하는 식당이 있고 또 일본 료칸 같은 데를 가면 송영 서비스라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떠날 때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직원들이 나와서 일렬로 서서 손을 흔듭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말하자면 서비스 문화예요.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갔으면은 그 서비스 문화에 어떻게 보면 최고 이 의전을 보였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아니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수교국입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마음을 열었다고 이 자화자찬을 하게? 그럼 북한 갔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가면 온 군중이 열렬히 나와가지고 막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고 했었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연 겁니까 북한이? 그 뒤로 달라졌습니까? 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번 외교에 대해서 평가할 게 없으면은 저런 그 사소한 것을 가지고서 이게 대일 외교의 성과라고 내세우는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짧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도 지난주에 일본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준일 에디터도 호텔에서 저 나갈 때 굉장히 인사도 열심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거의 이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 정상급 대우를 받았다. 정상급 대우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 출장 때문에 일석이조를 이제 한 주 건너뛰셨으니까 요거 여쭤볼게요. 일본 국민 3명 중에 2명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또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도 편차는 있지만 뭐 한 1에서 7%포인트 상승을 한 모양이에요. 자, 일본 분위기를 좀 요약해서 전해 주신다면. 일단 여론조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7일에서 19일 18세 이상 일본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65%가 한일 정상회담에 긍정적, 그리고 부정평가는 24%인데 제가 놀란 거는 아니 이렇게 퍼졌는데도 24%나 부정적이면 도대체 얼마나 더 퍼줘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일본에서는 완승이다. 뭐 언론 보도로도 이렇게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아사히 신문이 18일 19일 일본 유권자 1,3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1 그리고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는 40% 지지율로 지난 한 달 전에보다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것도 맞고요. 다만 사실 제가 이제 만났던 일본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관심은 없는데 뭐 여행이나 이런 데서는 어쨌든 더 지금도 많이 가고 있지만은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환영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쪽에서는 그렇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이 이슈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제 일본 쪽에서 호응할 차례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4월에 일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호응 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것인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여름에는 뭐 기시다 총리가 또 한번 방한하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 박 의원님, 일본의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이니까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해 볼 거다. 그러니까 물컵에 반은 일본이 채워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상회담에서 없었잖아요. 또 미루는 거예요. 4월 지방선거 끝나고 일본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던 뭔가 호혜적이고 성의 있는 반응을 보여올 거다. 미루는 거죠. 그때 가서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는 더 큰 환대, 2배의 군중이 나와서 일렬로 서가지고 박수를 쳐주길 기대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 지금 일본의 태도로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지 않았던 내용까지 슬그머니 테이블에 올려놓고 언론 플레이하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라고 나오는 그런 태도로 봤을 때 일본은 아주 치밀하게 이참에 일본의 호의적인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국민들 눈치 대한민국 국민들 눈치 안 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일 간의 외교 현안을 최대한 일본의 이익의 측면에서 밀어붙여서 얻을 걸 다 얻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째째하게 무슨 협상이냐. 크게 결단해야지. 아니 그런 권한을 언제 임기 5년짜리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부여를 했습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국민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입장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지금 하는 얘기에 불과하고 앞서 제가 표현했듯이 그냥 내줄 거 다 내주고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온 그런 어떤 빈손 외교고 퍼주기 외교를 한 거에 불과하다. 이걸 가지고 국민 여론을 좀 진지하게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무슨 박수 받았다는 유치한 얘기나 하고 대통령의 결단이니까 대통령을 믿어달라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설득되거나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뭐 지금 청취자분들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사사님의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떻게 한 번에 다 해결되기를 바라나요? 시간이 흐른 뒤 일본이 하는 조치를 두고 본 뒤에 비판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좀 기다리고 지켜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 김준일 에디터께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 마지막 일정이 게이오대 연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는 생명의 열쇠다. 자, 일본 국수주의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자, 대통령실이 이거 알고 인용을 했을까요? 모르고 인용했을까요? 알고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메시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1904년 11월에 미국 뉴욕에서 출판된 일본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오카쿠라 덴신은 조선 반도는 선사시대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고광유적은 일본의 원시고분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원시고분이 같으면은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였다는 생각을 왜 안 해볼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팩트고 근데 저는 오늘 더 눈에 띈 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조선일보가 제목이 이겁니다. 윤이 인용한 오카쿠라 학계 침략론자 아닌 아시아론자가 맞아. 그래가지고 학자 2명을 인용을 해가지고 아시아 이게 공영을 주장한 거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쉴드를 지금 열심히 치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놀랍다. 이 상황에서도 2분 인용했거든요. 2분 인용한 다음에 학계라고 이렇게 붙이는 이 과감함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좀 그냥 좀 더 스크리닝을 했으면은 굳이 이 사람 아니고서도 인용할 일본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정면 돌파하겠다 약간 이런 오기가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 과거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 파장이 뭐 일파만파인데요. 자, 일부에서 간단히 정리했지만 내용을 좀 추출해보면 자, 권양수 교사가 박연차 회장에게 시가 2억 원짜리 피아제 시계를 받은 일은 다툼이 없다. 또 재임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뇌물이 전달됐음이 상당하다. 유죄 입증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데 당시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자, 당시 SBS 보도로 회자된 논두렁 시계는 검찰이 흘린 게 아니고 국정원이 흘렸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시계 얘기는 빼자. 면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저항을 했다. 그리고 이제 당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문재인 변호사 의견서 하나 못 내고 무능하게 있다가 그 주검 위에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있어요. 자, 박 의원님, 이 회고록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어쨌든 이인규 변호사가 전직 그 대검 중수부장이고 검사였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그렇죠. 그런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더 이상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도 그리고 그 혐의 사실이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이미 고인이 된 당시에 이 피의자가 이 사건을 들춰가지고 검찰이 유죄 입증의 증거를 확보했다. 또 노 대통령이 수사에 참여해서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이 자체가 일종의 부관 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검찰에서 본인 생각하기에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었다. 지금이라도 나는 내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회복한 명예를 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지금 검찰 세상이 됐으니 뭔가를 도모해 봐야 되겠다. 이런 본인의 어쨌든 그 유불리 내지는 앞으로의 본인의 어떤 그 운신의 범위 이런 걸 위해서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또 한 번 저렇게 모욕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고요. 그 이인규 씨가 쓴 책에 나오는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그걸 들춰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정쟁의 소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당시의 변호인이었지만 의견서를 내고 안 내고 적극적인 변론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상의하에 나온 결정일 겁니다. 두 분의 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유죄 심증을 굳히고 검사가 수사로 몰아가는, 그 유죄로 몰아가는, 기소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해봐야 소용없고 재판 가서 다투자. 근데 이런 어떤 판단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은 무슨 뭐 노무현의 주검 위에서 뭐 거짓의 재단을 쌓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면서 또 다른 정쟁의 소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왜 정치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사자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강하게 반발했죠. 일방적 주장이다. 또 고인과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다. 자, 140만 달러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권양숙 여사가 부탁해서 빌린 것이다. 이런 입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인규 검사는 교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자,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트라우마를 건드린 거잖아요. 네. 2차가 얘기도 나왔는데, 자, 이게 김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09년에 이때도 동일한 주장과 검찰의 주장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측의 얘기가 나왔어요. 쏟아졌었죠. 예, 시계 같은 경우, 피아제 시계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에 받은 거고 회갑 선물로 친척이 박연차 씨가 친척한테 전달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거고 이것도 권양숙 여사가 받은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받은 건 아니다라고 네네네.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고 그 박연차한테 14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100만 달러를 이제 박연차한테 빌려서 이렇게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네. 이쪽에서는 뇌물이라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이제 노건평 씨 아들이 유학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학비를 좀 보탤 생각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특수활동비를 뭐 정상문 비서관이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노무현이 직접 받은 건 하나도 없고 빌렸거나 아니면 퇴임 후에 받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없을 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게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뇌물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 없죠. 근데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검사들의 오만함이 좀 느껴졌어요. 뭐냐면은 내가 수사하고 내가 본 게 다 진실이다. 그렇게 지금 책에 쓴 거잖아요. 네. 이게 법원에서 1심이라도 판결이 났으면은 그렇게 주장할 근거라도 있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이게 진실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검사들의 어떤 지금 뭐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아닌가 좀 눈에 띄어요. 오늘 경향신문 1면에 나왔던 기사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네. 관피아 사회이사가 늘었는데 관료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전직 검사다. 아하. 그래서 검사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대기업 사회이사 뭐 삼성전자 막 이런데 네네. 다 검사들을 지금 사회이사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검사 출신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인규 뭐 이런 분도 지금 나와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자기가 뭔데 이렇게 단전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오만함을 좀 보여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검찰 전체가 혹은 검사들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평이 나왔었냐면 이인규 우병우 붙여놓으면 저거 사고 난다. 라는 얘기가 특수부가 아닌 네네. 중수부가 아닌 다른 데서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검사들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사고가 났고요. 결국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한 이른바 뭐 논두렁 시계 등등의 그런 모욕적인 그런 수사 내용 그 피의 사실 유출 이걸 다 국정원이 한 거고 국정원 받아쓰기를 언론이 한 거다. 근데 국정원이 수사합니까?
국정원이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정원 수사 내용을 알 수도 없고요. 수사 내용 일일이 알았다면 그건 그 자체로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인규 씨 책에 보면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예요. 그러니까 법과 증거와 사실만을 쫓은 나머지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일말의 책임도 없다. 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당시에 검찰 내부의 평가도 들려드렸잖아요. 저거 붙여놓으면 사고 난다. 우병우, 이인규. 저는 그런 검찰 내부의 평가가 그 두 사람이나 그 두 사람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회고록 파장 앞으로 봐야겠죠. 또 쓴 사람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주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거 여쭤볼게요.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 야, 어떤 제목이에요? 네, 지난 17일에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책임을 물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동시에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위원회에게도 이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ICC 측은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가 돼서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했고 그리고 이 아동들 다수가 러시아에 강제로 입양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도 이제 한 나라의 국가 수장인데 한 나라 수장을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ICC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단의 전 대통령 그리고 리비아의 독재자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근데 이제 사실 ICC가 이런 움직임을 취할 거라는 거는 이미 지난달에 조금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지난달 18일에 독일에서 미넨 안보 회의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물밑에서 뭔가 전쟁 범죄 처벌을 위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ICC가 행동에 취한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 어떻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물론 ICC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 전쟁 범죄라든지 반인도 범죄와 관련해서 국가의 수장이라고 해서 면책 특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없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가 일단 러시아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예, 2016년에 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 자국 내에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ICC 쪽으로 공조를 해서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러시아가 회원국도 아닌데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 대통령을 잡는다고요? 러시아 경찰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네요. 예. 게다가 여기서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 걸석 재판은 또 하지 않거든요. 그럼 피고인을 반드시 법정에 잡아와서 세워야 되는데 잡을 수도 없는데 이 재판이 언제 개시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ICC가 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냐. 결국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라는 건데 일단 미국과 서방 국가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전쟁 범죄자다. 그렇습니다. 그 낙인 찍기. 예, 그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ICC 회원국이 전 세계에 123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 중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어느 나라라도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잡아서 체포를 해서 인도를 해줘야 돼요. 네네. 다른 나라에서라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푸틴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방문하면 뭐 필히 잡겠네요. 아닙니다. 미국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자, 이게 실효성은 좀 희박하다. 상징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은 해주셨지만 야, 푸틴 대통령 큰일 났는데? 네.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긴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타격이 있겠죠,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국제 정치를 하면서 정말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네. 우리가 국제 기구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그래도 공정하게 네. 뭔가가 진행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위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제기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예.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다 그런데요.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푸틴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거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ICC 회원국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ICC가 2002년에 설립이 되는데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느냐. 자국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미군을 굉장히 많이 파병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전쟁 범죄 반드시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심지어 아프간에서 미군과 미국의 정보 요원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부분과 관련해서 ICC가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바로 이 조사를 진행한 검사장의 미국 비자를 취소해버리고요. 경제 제재 가하고요. ICC 관련자들한테 엄청난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ICC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하면은 뭐 이렇게 잘한다라고 했다가 본인들을 또 타겟팅으로 하면은 우린 ICC 따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네요. 네. 자, 푸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이 마리우폴을 방문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거의 4년 만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이고 그리고 본인이 국가주석 3연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을 러시아로 정한 겁니다.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죠. 예. 양국 정상은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이 미국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하고 러시아 손잡고 반미 연대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반미 세력을 모으겠다라는 겁니다. 신냉전으로 간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은 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제 질서 자체가 미국 중심으로 편성된 거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히 많이 불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꿈은 뭐냐면은 이 국제 질서를 자신들의 모습으로 재편하고 싶어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본인이 국제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중재자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평화 협상을 본인이 중재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당연히 미국과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러시아하고 짝짝꿍하는 거니까 우리 믿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벌써부터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이 중국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하고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로 좋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세계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자, 다음 소식은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도시의 대명사. 거기 낭만적인 도시. 바로 프랑스 파리예요. 네. 쓰레기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파리시의 20개 구 가운데 지금 절반 정도에서 쓰레기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7천여 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거리에 그냥 방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쥐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쥐를 매개로 한 질병 확산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쥐, 렛과 대재앙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를 묶어서 레포칼립스다. 아유, 끔찍한 신조어네요. 근데 더 끔찍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프랑스 유럽 원의 라디오 해설자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리 내에 600만 마리의 쥐를 위한 무한 리필 뷔페가 차려진 거다. 네네. 예. 근데 이게 뭐 시내 한복판인 샹젤리제 거리뿐만 아니라 관광지죠. 에펠탑 주변 할 것 없이 네. 지금 엄청나게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실 파리하면 노천 카페라든지 식당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야외 테이블 인기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파리에 쓰레기밖에 없고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거 보도 사진을 보면 이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파리가 쓰레기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 문제가요. 사실 국제뉴스에서 그렇게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렇죠.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국민들이 먼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쓰레기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프랑스의 공권력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파리의 쓰레기 수거업체 노조가 지난 6일부터 이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네. 파업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업이 크던데 네. 쓰레기 처리하는 분들도 여기 동참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파업에 동참을 했느냐.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금 힘든 육체적 노동으로 분류되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는 57세 그리고 하수 처리 노동자는 52세에 은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연금 개편에 따르면 이분들의 정년도 2년이 연장이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은 하수구라든지 쓰레기 처리 같은 이 힘든 노동 서너 시간이 사실 다른 직종의 24시간, 48시간에 맞먹을 정도로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은퇴 전에 사망하는 사람도 워낙 많고 대부분이 좀 질병에 시달린다. 이런 걸 왜 전혀 고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마크롱 정부가 이 연금 개편을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프랑스를 방문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위가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는 매일매일 더 쌓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국제본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월요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다 내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